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양한 용접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볼 내용은 용접에서의 어떤 응고나 그다음 확산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일단 용접된 부분을 표현을 해보면요. 일단 용접은 이제 퓨전, 용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퓨전 존이 형성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서 열 영향부,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heat affected 존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1959년이나 뭐 60년대, 70년대부터 뭔가 이제 퓨전 존이 있고, 퓨전 존은 웰드 메탈이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에는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 되겠습니까? 액체가 고체가 된 응고가 일어난 영역이 되겠고요. 그럼 응고가 일어난 영역이니까 여기서 온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옆부분, 근처 부분이 이 용접에 의해서 열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열 영향부가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6년에 세비지 같은 사람들은 약간의 용어들을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를 뭐 컴포짓, 복합적인 영역이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언믹스드 존이라 해서 약간 이 섞이지 않은 영역, 그 다음에 partially melted zone,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 용융이 일어난 부분,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영향부는 true heat affected zone이라고 해서 여기가 실제 열 영향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 영향을 받지 않은 unaffected base metal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웰드 메탈이라고 하죠. 웰드 메탈. 절반을 잘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헤즈, 열 영향부를 헤즈라고 하는데, 이 헤즈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웰드 메탈이랑 제일 가까운 영역,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솔리드 리퀴드 트랜지션 존이 있겠지만 제일 가까운 영역은 coarse grained hedge라고 해가지고 CG hed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열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리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coarse grained hedg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옆부분으로 가서 여기에는 또 재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fine grained hedge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그 상변태한 intercritical hedge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완전 오게 되면은 베이스 메탈.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확실하게 세 가지로 다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콜스 그레인, 콜스 그레인 헤즈는 거의 무조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스 그레인 헤즈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조대한 결정이 엄청나게 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인 그레인은 이제 미세한 부분, 그다음 IC 헤즈는 여기에서 이제 좀 상변태가 발생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헤즈의 그런 대략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인 이제 유택틱 시스템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유택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정에 있어서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섞이면 섞일수록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멜팅 템퍼레처, 녹는 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유택틱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리퀴드가, 액체가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이 유택틱 온도가 되겠습니다. 유택틱 온도 밑으로는 절대로 그 액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액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온도가 바로 유택틱 온도가 되겠고요. 그때의 조성을 우리가 유택틱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1번, 2번, 3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싱글 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상이 하나인 경우인데,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은 이 고상 액상 경계에 고상 액상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에서 이제
고상선, 처음에 만난 게 액상선이죠. 리퀴더스가 액상선, 그 다음에 고상과 액상이 공존하다가 고상선을 만난 이후에는 이 A라고 하는 솔리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두 가지, 여기에는 약간 이제 나중에 갔을 때 고상이 됐을 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솔리드가 하나가 더 석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모르다가 여기에서 고상액상 경계로 왔다가 나중에 유택틱 온도 밑으로 가게 되면은 A뿐만 아니라 B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석출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유택틱 조건이죠. 그래서 유택틱 조성이기 때문에 이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액상에다가 바로 어느 순간 이 A, B에 일반적으로 이제 라멜라 조직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조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유택틱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이 액상이 이제 고상이 되게 되면은 네가티브 볼륨 체인지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가티브 볼륨 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이제 수축이라고 하죠. 슈링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커다란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공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응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뭐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수축공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응고 과정 중에서 이제 생긴 그러한 균열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응고 균열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이 잔용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용접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응고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겠죠. 이거는 뭐 사실 주조공학 챕터 시간에도 좀 배웠었는데 뭐 좀 복습도 할 겸 그 다음에 또 용접 관점에서 새로운 부분도 볼 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핵생성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 핵생성과 불균일 핵생성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균일 핵생성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액상의 금속 내에서 이제 수많은 핵들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균일 핵생성이 되겠고, 균일 핵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슈퍼쿨링이 필요합니다. 슈퍼쿨링을 해서 온도를 급격하게 낮춰야만 핵생성 구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핵생성을 막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핵생성을 여러 군데서 해야만 균일 핵생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죠. 어떠한 이 핵생성될 수 있는 영역이 미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조 벽면이라던가 어떠한 뭐 불순물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미리 이 핵생성될 수 있는 면이 존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핵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불균일 핵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크게 이제 구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슈퍼쿨링 필요 없고 거의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낮은 냉각 속도로 했을 때 이제 이 불균일 핵생성이 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균일 핵생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의도를 가지고 이 슈퍼쿨링을 해줘야 되겠고, 그냥 크게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불균일 핵생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래프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 표면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부피 에너지의 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핵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훨씬 더 그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 되겠고요. 부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핵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안정해지는, 낮아지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 에너지는 표면이 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반지름이 증가하고 표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부피 에너지 같은 경우에 부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피가 늘어날수록 이 에너지 값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씩을 서로 더해보면 전체적인 이제 자유 에너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전체 자유 에너지를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 초록색으로 나타난 그래프와 같은 형태의 자유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유 에너지가 나타났을 때를 보게 되면은 일정한 어떠한 이런 크리티컬 레디어스라는 이 R 스타라고 하는 크리티컬 레디어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R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R 값이 커져가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은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R 값이 있은 이후에, 핵 생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크기가 너무 작다라고 하면 이게 소멸되어 버리게 될 테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 하면은 훨씬 더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응고에 있어서 이 크리티컬 레디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텐데요. 이 크리티컬 레디어스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수식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여러 텀들은 이 표면 자유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녹는 점, 그 다음에 뭐 응고의 잠열, 그 다음에 관행도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표면 자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소재에 따라 당연히 정해져 있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녹는 점도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또한 응고 잠열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제일 변하는 값은 이 델타 T라고 하는 이 슈퍼쿨링이 되겠습니다. 즉 슈퍼쿨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 T가 커질수록 R 값은 작아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관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크리티컬 레디어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많은 이 후보군들이 핵생성 사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관행이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이 되면 작은 입자들에서도부터 다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관행이 작다라고 하면은 작은 것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자 크기가 큰 것에서부터만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이 크면 클수록 핵생성 구동력, 드라이빙 포스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핵생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균일 핵생성에 가까워지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관행이 낮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이트들에서 뭐 생성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불균일 핵생성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응고 과정에서의 이런 관행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관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핵생성 구동력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는 뭐 크게 이제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관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접을 계속 배웠으니까 용접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접이 일어날 때 몰튼 풀, 그러니까 용융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꼬리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남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 용융풀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굳어 나갈 텐데, 각각의 메커니즘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커니즘은 덴드라이트 프래그멘테이션. 그래서 덴드라이트 같은 것들, 작은 미세한 덴드라이트들이 이제 여기 생겨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메커니즘 그레인 디태치먼트. 그레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떨어져 나오는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커니즘은 여기서 중간에 헤테로지너스 클리에이션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멜트풀, 몰튼풀 이 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크로스 섹션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용접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럼 여기서 또한 표면에서도 어떠한 핵생성 되는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생성, 불균일 핵생성이 될 수 있는 사이트들은 뭐가 있냐면은 뭐 덴드라이트가 조금 파편, 덴드라이트의 파편, 그 다음에 좀 떨어져 나온 그레인들, 그 다음에 어떤 불균일 핵생성할 수 있는 핵들이 또 존재할 수 있겠고, 또한 표면에서도 어떠한 그 핵들이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불균일 핵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은 이미 이 용접 과정 중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핵생성을 우리가 방향성 응고, 방향성 핵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피텍시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 그레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레인들은 이미 형성된 이제 그 고상, 솔리드 그레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퓨전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왼쪽은 고상이 되겠고 오른쪽은 액상이 되겠습니다. 액상에서 이제 이 고체가 형성된다고 할 때 이 따르는 방향 우리가 프레퍼드 그로스 디렉션이 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성장 방향을 따라서 이게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레퍼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이 100의 이 방향이 있다면 나중에 어떠한 액상이 여기에서 핵생성되어도 성장하여도 그 방향을 따라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방향성 핵생성 또는 방향성 응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 만들어진 이 핵들의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방향성 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고 모드에 따라서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조공학 챕터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불균일 핵생성에 가까운 경우가 이 플라나 그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균일 핵생성에 가까운 것은 이제 이퀴엑스드 덴드라이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퀴엑스드 그레인이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플라나 그로스는 이제 평면적으로 성장한다는 건데 그레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프레퍼드 그로스 디렉션 우선 성장 방향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플라나 그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성장의 속도는 이제 느리겠지만 그래도 점차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균일 핵생성을 잘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여기에서 뭐 냉각 속도가 빨라진다라던가 그런 균일 핵생성에 가까워지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셀룰라 그로스, 그다음 컬럼나 그로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이 셀룰라랑 컬럼나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건 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셀룰라 그로스라는 거, 어차피 컬럼나 같은 겁니다. 두 개 다 뭐 주상 셀 구조, 주상 구조 같은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방향성 응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다 이 주상적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로 컬럼나 그로스라고 주상적 결정립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쭉쭉 성장하는 것이 이제 주상정 성장, 주상응고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서 만약에 조금 더 균일 핵생성에 가까워지게 되면 핵생성 사이트가 이 주상정 결정립에서도 핵생성 사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그 결정립 핵생성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옆방향으로 결정립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한 걸 우리가 수지상정, 나무 모양이라 해서 수지상정이라고 dendritic grow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endritic growth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향이, 그러니까 dendritic growth도 일단은 dendritic 컬럼나 dendritic growth 형태죠,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은 주상정으로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걸 dendritic growth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프라이머리 덴드라이트는 요 라인이 바로 프라이머리 덴드라이트가 되겠고요. 첫 번째 덴드라이트라는 거죠. 그다음 세컨더리 덴드라이트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작은 애들이 세컨더리 덴드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덴드리틱 암 스페이싱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다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덴드라이트 암, 그러니까 암이 팔이죠. 스페이싱 간격이라는 건데, 그럼 요거가 이제 어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낼 때 이 덴드라이트 암 스페이싱은 프라이머리 덴드라이트는 요거기 때문에 세컨더리는 이제 세컨더리 덴드라이트 암 스페이싱이라고 이제 SDAS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경우에 측정할 때는 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해서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개수를 해서 나눠주면은 이 S 다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덴드라이트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장 균일 핵생성에 가까운 경우는 이키엑스드 덴드라이트가 나옵니다. 이키엑스드 덴드라이트라고도 하고, 이게 만약에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요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하면은 이키엑스드 덴드라이트가 아니라 이키엑스드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EQXD 셀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표현보다는 뭐 셀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QXD 셀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 over R 레이시오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G라고 하는 거는 온도 구배입니다. Temperature Gradient가 되겠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응고 속도, Solidification R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 over R 레이시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그러니까 G를 over R이니까 G를 R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G를 R로 나눈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G over R 레이시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이제 G over R 레이시오가 높겠죠. G over R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불균일 핵생성이 되겠고요. G over R 레이시오가 낮을수록 균일 핵생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low G over R, high G over 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일단 G over R 레이시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G 값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 9배는 크나 여기에서 응고 속도는 느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불균일 핵생성의 경우 이 온도 9배는 크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뭐 이까지는 다 그 고체다가 이 위쪽은 액체인데 그 간격이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한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될수록 이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 온도 9배는 이 여기로 올수록 더 크다. 9배가 더 큰 거죠. 이게 더 각도를 봤을 때 이 각도랑 이 각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G 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값은 이 불균일 핵생성일 때 훨씬 크고요. R 값은 그 응고 속도입니다. 응고 속도가 어차피 뭐 핵생성 속도, 성장 속도 다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게 크다라고 하는 거는 빨리 핵생성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QXD 셀 형태로 갈 때, 균일 핵생성 형태로 갈 때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 값은 이로 가면 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G over R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조에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용접에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용접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뭐 원하는 것들은 적절한 어느 정도 용접을 했을 때 나오는 미세 조직들을 판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쓰는 건 단순 G over R이 아니라
R에다가 루트 값을 씌운 R의 2분의 1승 값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R의 2분의 1승 값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내부에 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덴드라이트나 컬럼나나 뭐 셀룰라나 이런 거 다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들이 요 정도 안에 들어와야만 용접이 괜찮지. 만약에 너무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용접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용접을 했을 때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거는 셀룰라 또는 컬럼나, 그다음 덴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이게 되겠고요. 플라나나 뭐 EQXL가 플라나는 거의 없습니다. EQXL은 그래도 볼 수 있는데 플라나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나 같은 경우에는 나스테이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잘 안 나타납니다. 플라나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EQX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용접에서는 잘 발견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 슈퍼쿨링, 그래서 관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조를 하게 되면은 EQXD, 덴드라이트 그로스, EQXD 뭐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용접에서는 이게 나타나려면은 엄청난 관행을 해야 되니까 용접하고 나서 뭐 물 뿌리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즉 그래서 용접에서 잘 발견된 애들은 뭐 셀룰라, 컬럼나, 덴드라이트 이런 친구들이 주로 관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접에서 이제 뭐 케이스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 관행에 있어서, 관행 이론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저공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죠. 원래는 여기에서 온도 구배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농도 구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택틱 온도 자체가 달라져서 온도 구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주조공학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밑에 구간은 관행 구간이 생기는 거죠. 관행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관행 구간만큼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요때 성장하는 게 바로 주로 이제 방향성 응고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핵생성이 그러니까 성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들이 주조공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텍시얼은 이제 방향성이라 있고, 난 에피텍시얼은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응고와 뭐 비방향성 응고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용접의 케이스로 이제 더 자세히 보는 거죠. 용접 케이스로 보면은, 자, 이제 용접하면 이제 웰드풀이 여기 있고, 요 바운더리까지, 여기는 액상인 거죠. 여기 이제 고상이 될 건데, 여기에서 원래 있던, 그래서 요거는 퓨전 라인이니까, 요 부분은 지금 아예 이제 웰드풀이 지나진 않는 영역입니다. 근데 요 부분은 웰드풀이 지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남는 부분 응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간다면은 위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어떤 그레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100 방향이 있다면은 그 100 방향을 따라서 쭉 성장한다는 거죠. 100 방향으로 주로 이제 성장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로 이제 뭐 우리가 FCC나 이런 구조에서 100 방향이 주로 이제 열 방출이 가장 빠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쭉쭉 가는 것이 되겠고요. BCC 주로 이제 BCC에서 100 방향이 열 방출이 빠르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이 그레인에서의 방향대로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피텍시얼 뉴클리에이션은 여기 보시는 거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에 이런 그레인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이거는 웰드 퓨전 바운더리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이쪽에서도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우선 성장 방향을 따라서 성장하는 게 지금 방향성 응고가 있는 게 에피텍시얼 뉴클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넌 에피텍셜인 경우에는 두 개 만약에 모넬, 그 다음에 뭐 409, 그 스테인리스 스틸 뭐 이런 것들은 두 개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모넬은 이제 그 니켈계 슈퍼 알로이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른 걸 붙였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넌 에피텍셜 뉴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재가 서로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에피텍셜 뉴클레이션 하게 되지만 소재가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방향성 응고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웰드풀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봤는데요. 그럼 웰드풀의 형상도 조금씩 이제 다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티어드랍 쉐이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방울 형태죠. 그래서 이제 뭐 물방울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 엘립티컬 쉐입이라고 해서 약간 이 타원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들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티어드랍 쉐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꼬리가 남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 꼬리가 남는다라는 거는 이 지나가는 속도, 트래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 전도도는 높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히트 블로우는 2차원적일 것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티어드랍 쉐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게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3차원적으로 히트 블로우가 생기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열 전도는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엘립티컬 쉐입 같은 경우에는 하이 히드, 천천히 지나가, 천천히 이렇게 로우 트래블 스피드.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가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멜트풀 뎁스도 깊이도 훨씬 더 깊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3차원적으로 이제 이러한 히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차원적이고 여기 3차원적으로. 그래서 이게 웰드풀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얼마나 천천히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엘립티컬 쉐입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 테어드랍 쉐입을 보게 되면 G 오버 R 레이쇼를 이제 배운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 응고 속도가 가장 빠른 부분은 이 뒤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응고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쪽은 응고가 가장 느리게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 구배는 어디가 제일 높냐면 옆쪽이 온도 차이가 제일 많이, 여기는 완전히 솔리드, 여기는 리퀴드니까 온도 구배 차이가 클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 구배는 차이가 별로 적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약간 그 액상과 고상의 공존 영역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고상인 거고 여기는 완전 액상인데 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간 영역에서 여기에서는 이 온도 구배는 낮습니다. 그래서 G 오버 R 레이쇼로 봤을 때 G 오버 R이 여기가 높죠. 이쪽이 높고 여기는 낮은 거죠. 이게 높을수록 불균일 핵생성이고 낮을수록 균일 핵생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티어드랍 쉐입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는 응고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여기는 응고 속도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온도 구배는 굉장히 높은데 근데 여기는 온도 구배는 낮은 그런 형태가 되죠. G 오버 R 레이쇼의 G 오버 R은 여기가 높고 여기 낮은, 그럼 이쪽은 불균일, 이쪽은 균일 핵생성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여기는 high R, low G가 되겠고 여기는 low R, high G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용접을 하고 나서 이게 지나가게 되면 미세 조직이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이쪽의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G 오버 R 레이시오가 이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 낮은 부분에서는 주로 뭐 셀룰러, 컬럼나 이런 주상정 조직들 또는 방향성 응고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 센터로 만약에 뭐 대충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오게 될수록 훨씬
G over R 레이시오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높았다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EQX드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훨씬 더 EQX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용접을 했을 때 이 미세 조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쭉 이제 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도 미세 조직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세 조직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플라나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런 애들 플라나 그로스죠. 여기 있는 바운더리처럼 보이는. 그다음에 EQX드 덴드리틱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EQX 덴드리틱, EQX드 덴드리틱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구조도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셀룰라 덴드리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EQX드 이것도 이제 뭐 EQX 덴드리틱의 좀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세조 이게 보면 이제 덴드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배웠고, 이제 우리가 디퓨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퓨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이죠. 확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이제 음고라는 걸 배웠다는 것은, 액상에서 고상, 이거는 뭐 주조공학에서 훨씬 뭐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크게 이제 뭐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었는데요.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디퓨전은 고체 내부죠. 고상. 그래서 고체 내에서 이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디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인터 디퓨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는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율을 따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또 100%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사를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디퓨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서로 상호 간에 발생하는 디퓨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 디퓨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인터 디퓨전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섞이게 되겠죠. 어떤 일정한 영역 내에서 이제 섞이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혼합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율도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혼합이 된 영역, 잘 섞인 영역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결합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영역이 생겨난다, 확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셀프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스스로 이제 디퓨전 해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A라는 애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애가 자기 혼자 어디 도망가가지고 어디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갔네요. B라고 하는 여기로 가고, C라고 하는 여기로 가고, D라고 하는 여기로 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혼자 움직여가지고 가는 경우를 이제 이 셀프 디퓨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퓨전이 일어나는, 확산이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 원리는 뭐냐면요, 일단은 베이컨시 디퓨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함에 있어서 점결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베이컨시죠. 베이컨시. 그래서 이제 베이컨시 이론은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이 원자가 있을 때 원자는 이 베이컨시랑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판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숫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1에서 25까지 있으면 빈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지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빈 공간이 있다면 원자가 그 빈 공간을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냥 간다라고 이해하면은
좀 이게 오히려 이제 이해하기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 서로 교환한다. 그러니까 교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환 어떻게 하냐면 얘는 무조건 그 이 빈 공간은 이 베이컨씨는 다른 애랑 교환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애랑.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환형 원자가 되는 경우에 이 모델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확산 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 게 얘들끼리 바꾸는 건 정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컨씨와 다른 원자들이랑 바꾸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이컨씨의 수가 당연히 이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교환하기 위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어느 에너지 이상이 되어야만 당연히 이제 교환을 발생한다라고 가정해줘야겠죠.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상온에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지 않아서 안 될 텐데 만약에 모델에 그런 내용 넣지 않으면은 그냥 뭐 상온에서도 확산이 일어나 버리니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설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모델에서 이제 이 확산 속도를 결정해 주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쪽 자리로 간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동한 거죠. 이동하면은 두 개가 서로 이제 바뀐 거랑 같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얘도 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또 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되면 보시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쪽에는 다 주황색, 이쪽에는 다 이제 회색인데 결과론적으로 주황색이 이쪽으로 한 칸 가버린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베이컨시 디퓨전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얘는 또 가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 베이컨시들을 미리 놔두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 다 돌리게 되면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다 섞이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물론 끝까지 섞이지 않겠죠. 어느 정도 그 영역에서 잘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확산 기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 밀도죠. 그래서 이제 베이컨시의 밀도, 프리퀀시 오브 점핑 이게 아까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랑 같은 겁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얼마나에 따라서 뭐 이게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폴짝 뛰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또 폴짝 뛰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프리퀀시 오브 점핑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퓨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거 볼 수 있는 그 디퓨전 확산 기구는 인터스티셜 디퓨전입니다. 이제 아까는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치환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침입형이죠. 침입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작은 원자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그 다른 원자, 커다란 원자 사이사이를 잘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 작은 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원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는 사실 이 다른 원자들 사이가 길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원자한테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고 또 여기 있다 또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치환형 이 확산을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베이컨시 디퓨저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면 이 작은 애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길이 뚫려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치환형으로 하려면은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길이 뚫려 있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면 되니까 훨씬 more rapid, 훨씬 빠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산에 있어서 이 확산 속도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플럭스라는 개념이에요. 플럭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이동하냐. 근데 얼마만큼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만약에 고속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동차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그래서 차가 몇 대가 있는지를 많이 셌습니다. 근데 그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몇 차선인지도 알아야 될 테고 그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샜는지도 알아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고속도로 몇 차선인지 그러니까 에어리아 얼마만큼 면적을 이제 통과하는지 그다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거를 측정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은
몰 퍼 제곱센티미터 세크, 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이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는 이게 얼마만큼 양이 있는데 기준은 단위 면적당, 그다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하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적 방법으로 사실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굉장히 얇은 필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얼마만큼이 면적인지는 아는 거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시키는 거죠. 왔다 갔다 시키면은 나중에 그걸 측정을 했을 때 이 플럭스라는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얼마만큼이 갔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이 known cross sectional area known cross sectional are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이 known cross sectional area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만 정해주면요. 그래서 이 슬롭이 이제 이 플럭스가 되겠죠. 이 기울기가. 그래서 얼마만큼인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일반적인 이제 디퓨전 케이스들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디퓨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적인 그런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디퓨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확산의 속도가 그 시간에 인디펜던트하다. 시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상관없이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 농도 구배에 따라서만 이제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농도 구배는 거리가 x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도는 컨센트레이션 c니까 dc 오버 dx가 바로 이 농도 구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픽스 1차 픽스 퍼스트 로 첫 번째 식 픽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확산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이 플럭스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d에다가 dc 오버 dx입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게 이제 확산 계수거든요. 확산 계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확산 계수가 원자마다 뭐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면은 dc 오버 dx는 원래 미분한 값이지만 그냥 델타 c 오버 델타 x가 되잖아요. 그럼 c2에 c1 빼고 x2에서 x1 뺀 값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뭐 그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hemical protective clothing. 그래서 이제 확산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두께의 글러브를 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페인트에 들어가는 페인트 리무버, 그러니까 페인트 지우는 거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는데 원소재가 되겠는데 근데 얘들이 이제 이 들어가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이 피부에 이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갑을 껴야 됩니다. 프로텍티브 글로브를 껴야 돼요. 페인트 리무버를 활용할 때. 프로텍티브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부틸 러버, 그러니까 부틸 고무 글러브인데 두께가 0.04cm. 그러니까 0.04니까 0.4mm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메틸 클로라이드가 이제 글러브를 지날 때 이 디퓨지 플럭스가 뭐냐라는 걸 계산해 보라는 거죠. 일단 주어진 자료는 당연히 이제 이 부틸 고무의 이 확산 계수를 줘야겠죠. 확산 계수는 1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서의 그러한 그 밀도를 보시게 되면 C1은 0.44, C2는 0.02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우리 픽스 퍼스트 로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D 줬고요. C 줬잖아요. 그죠? X는 뭡니까? 두께잖아요. 0.04.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페인트 지우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농도가 높죠. 근데 이 글러브를 통과해가지고 스킨에 이제 흡수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플럭스가 얼마만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 값들을 쓰게 되면 D는 이제 D는 110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8승, C1, C2니까 C2, C1 집어넣고 이거 0.04라고 말씀드렸죠. 넣어서 계산해주게 됩니다. 단위를 잘 보십시오. 110에다 10의 마이너스 8승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에다가 그 다음 C2라고 하는 게 0.02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빼기 0.44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0.04. 그래서 이렇게 되겠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게 플러스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C2가 앞에 나와야겠죠. 농도 구배가 있을 때 C2가 훨씬 더 농도가 낮아지겠죠. 낮은 쪽에서 높은 쪽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붙인 값을 쓰게 되면 플럭스는 1.169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세크 이런 식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요, 이 확산과 그 다음 온도와의 관계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계수는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산계수도 이 볼츠만식을 따르거든요. 볼츠만식에 보면은 D는 D0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Q의 RT인데, T가 분모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T와 D라는 값은 결국에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확산 계수가 증가한다. 즉 확산 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확산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산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확산 계수는 어떤 식의 관계를 가지냐면, 근데 뭐 관계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익스포넨셜 디펜던트거든요.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2의 T제곱 뭐 이런 정도의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디펜던스 온 T, 그래서 이제 이 지수함수로 비례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로 되니까 스케일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로그 스케일을 써야겠죠. 왜냐면은 다 ln을 취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ln을 취하면 lnd가 t랑 lnd가 t랑 이제 비례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마이너스 8승, 그래서 10배씩 증가하는 거죠. 온도랑 관계를 나타내면, 자, 같은 원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카본이라 하더라도 오스나이트에 있느냐 페라이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확산 계수 다르고, 그다음 FE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알루미늄.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산 계수도 증가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산 계수 증가하는, 이게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리 증가한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온도와 확산 계수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카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침입형 원자거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Fe 이런 거는 치환형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침입형 원자들이 이 위쪽에 있잖아요, 상단에. 즉 침입형 원자의 확산 계수가 치환형 원자보다 훨씬 더 높다. 이 부등호 두 개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다,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요 예제는 뭐 이렇게 많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300도에
300도의 이제 확산 계수가 이제 그 다음에 카파가 이제 어디 있냐면 실리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실리콘 안에 있을 때 확산 계수는 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제곱미터 퍼 세크고, 이때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QD는 41.5kJ 퍼 몰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산 350도의 확산 계수는 무엇이냐를 계산해 보라 라는 겁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계산하면 계산이 좀 복잡한데 이 방법을 잘 알면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자, 일단은 D랑 T랑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리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 ln을 취하면 ln D랑 그 다음에 이제 뭐 T랑 뭐 관련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게 그냥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T분의 1로 하면 다시 이렇게 lnD와 T분의 1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lnD와 T분의 1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보시게 되면 요식을 잘 활용합니다. ln을 취하게 되면 ln d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ln d0에다가 마이너스 r분의 qd d2분의 1이고요. ln d1이라고 하는 것은 ln d0에다가 마이너스 qd 오버 r 그럼 t1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풀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ln d2에서 ln d1을 뺀 값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ln d2 오버 d1이 되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거 그냥 단순히 빼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r분의 qd 그 다음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요걸 정리하면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걸 다시 익스포넨셜 씌울 수 있죠. 익스포넨셜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t1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 온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계속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온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73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t1과 t2에서. 근데 이제 확산계수 d2라고 하는 건 d1 값은 우리가 줬잖아요, 앞에서. 요 값이죠. 300도에서. 그래서 300도 d1 값은 줬기 때문에 그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 요거는 온도가 350도, 요거는 300도. 그래서 623K, 573K 이렇게 넣고 풀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 일일이 다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QD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죠. 41.5 kJ/mol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죠. R은 8.314 몰 K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뭐 D는 15.7에 10에 마이너스 11승. 그러면 D1이랑 비교해 볼까요? D1이 요거 있잖아요. 300도랑 350도는 사실 50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속도가 빨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계수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엄청나게 의존적이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도 디펜던트 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다 됐는데요. 만약에 논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게 왜 변하는 값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과 그 다음에 위치가 변한다. 시간과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픽세컨드로 두 번째 법칙을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픽세컨드로는 여기에서 이 변하기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에서
시간을 나눠주고, 근데 이제 편미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디퓨전 코에피션트,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미분 두 번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픽스 세컨드 로가 되겠습니다. 요건 시간과 포지션이 변할 때.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논스테디 스테이트 디퓨전에서는 시간과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쭉 이제 간다라고 한다면 포지션이 계속 변하죠. 위치가 계속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 여기 있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이쪽 방향 가면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위치가 다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다르겠죠. 위치와 시간이 다를 때는 바로 픽스 세컨드 로를 활용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시간 0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 0이고 C는 C0다. 그러면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무한대 위치를 가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T가 0보다 크고 C가 CS다 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X는 0,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 표면에만 몰려있다. X가 0이면 표면에만 몰려있다는 거죠. C가 C0다 만약에, 그러면은 항상 X는 무한대 값, C가 C0일 경우에는 무조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뭐 물론 이런 경우는 어떤 가정을 한 거지만 보통 이제 C0와 CS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C0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 구리 원자들의 이제 밀도가 되겠고, CS는 이제 표면인데 표면과 그다음 내부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볼 수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그 확산까지 다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요거죠. 여기서 이제 이 헤즈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 웰드 메탈 헤즈, 베이스 메탈 이렇게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 헤즈는 보통 결정리 크기가 크다. 그다음에 응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균일 핵생성, 그다음 불균일 핵생성 두 가지가 있고요. 어느 정도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성장하는데, 만약에 균일 핵생성으로 가면 관행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아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균일 핵생성으로 가겠다, 결정리 미세화 시켜야겠다, 그럼 관행시켜야 됩니다. 냉각을 엄청 빨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용접에 있어서 불균일 핵생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인자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래 만들어진 이 방위 관계를 따라간다. 우선 성장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응고 모드에 있어서 플라나부터 해서 뭐 EQX 셀까지 있고, 플라나, 컬럼나, 덴드라이트, EQXL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G/R 레이시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G/R 레이시오 높을수록 불균일, G/R 레이시오 낮을수록 균일 핵생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만큼 관행된다는 거죠. 이 농도 구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관행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응고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하고, 만약에 이 소재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웰드풀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티어드랍과 엘립티컬이 있는데, 티어드랍은 2디멘저널, 그다음 빠른 경우, 빨리 지나가는 경우, 엘립티컬은 천천히 지나가는 경우, 3디멘저널.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서도 높은 G/R, 낮은 G/R 이렇게 있으니까 미세 조직이 이 끝부분에는 G/R 레이시오가 높기 때문에 불균일 핵생성 형태,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올수록 G/R 레이시오 낮기 때문에 균일 핵생성 형태다. 그래서 이 용접
부에서 또 미세 조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접부의 미세 조직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엄청나게 복잡한 미세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나부터 해서 뭐 이키스 덴드라이트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배운 건 디퓨전이죠. 확산이 일어나는 원리는 일단은 뭐 크게 보면은 베이컨시 디퓨전, 이거는 서브티튜셔널, 두 개가 치환될 때 베이컨시가 있을 때 치환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치환되어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침입형 원자는 서로 교환할 필요 없이 그냥 빨리빨리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확산이 일어나는 뭐 그런 중요한 플럭스 배워요. 플럭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정식, 픽의 첫 번째 방정식 보면은 이거는 인디펜던트 오브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디퓨전 코에피션트, 확산 계수를 알 때 다른 거 확산 계수를 구하거나 뭐 플럭스 같은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도의 영향 정말 많이 받아서 온도에 따라서 차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침입형이냐 치환형이냐에 따라서도 확산 계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확산 계수 차이 나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들을 예제를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 스테디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픽스 세컨드 로를 쓰면 되는데, 이때는 타임과 포지션이 변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뭐 거의 이론적인 부분도 다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용접의 프랙티컬한 부분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